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정책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의원으로 선출되신 김종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위원님들이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동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네. 이음용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이동환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장태준 안전총괄과장은 6월 13일부터 별도 인사발령식까지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민안전실 기구는 4객과 15개 담당이며 현원은 86명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담당 사무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2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에게는 2022년 당초 예산액 1,629억 대비 26억 원 증가한 1,655억 원이며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022년 당초 예산액 247억 원 대비 3억 7천만 원 감소한 243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542억 원, 재해구호기금 1,289억 원입니다. 9쪽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으로 울산 안전총괄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10년간 울산의 안전사고 통계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미래상을 도출하고 시민안전토론회 및 안전의식 조사를 통해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쪽 주요 지역 안전 관련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 41개 유형의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안전 역량 제고 컨설팅에 참여하여 지역안전지수 취약 분야 등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진, 감염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핵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시행계획과 도로 항만 등 7종의 기반시설 관리 계획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2023년 1월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대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유치를 위해 전년도 11월 울산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재난안전산업 관련 제품 신기술 향상 및 판로 개척,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 업무는 노동정책과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307개소의 우리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관리 자문단 회의 개최 등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위험시설물 7개 분야 503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시설물 안전법에서 규정한 교량, 건축물 등 2,595개소와 지하시설물, 해빙기 5기 등 시기별 취약시설 안전점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1,635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철구소 등 6개소의 물놀이시설, 그리고 수상 레저시설, 지역축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안전감찰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6월부터 시행하였고, 인적이 드문 재해 우려 지역, 사고 우려 구간 등 안전사각지대의 감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군,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의무 이행 등 상시감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민간협업으로 시민안전의식 향상입니다.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과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5개소,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 및 안전지식 경진대회 등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보안관 활동성 향상과 생활주변 안전 위해 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 협의회,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등 민간이 함께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민방위 비상 대비 및 통합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26개 충무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7월에 충무훈련을, 8월에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중앙지방통합방위회의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화랑훈련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공고히 하고,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은 사이버 교육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확대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와 화생방 장비 확보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7쪽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추진입니다. 주 2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영상회의를 통하여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행정상담센터, 방역취약시설 합동점검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마을생활방역단 운영과 생활방역 강화 등 코로나19 자율방역 체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있고, 재확산에 대비하여 방역 대응 역량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쪽 사회재난 지휘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사회재난 29종에 대하여 상황 전파 체계를 확립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로 대응하고, 중대한 사회재난 발생 시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쪽 교육과 훈련으로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매년 1회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은 당초 9월에 5일간 실시 예정이었으나 최근 계획이 변경되어 11월에 2주간 실시합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 교육 및 훈련, 재난별 매뉴얼 점검을 실시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코자 합니다. 2020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4억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해 8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입니다. 태풍 호우 대책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피해 우려 지역 발굴 등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홍수재해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지하차도 원격 차단 시스템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확대 중이며, 도심 침수 대비 훈련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폭염 대책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로 전 시민 양산 쓰기 운동과 양산 무료 대여소 시범 운영, 무더위 쉼터 확대와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확충, 취약계층 에어컨 구입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설 한파 대책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제설 차량, 염화칼슘 등 도로 제설 장비 자재 확보와 자동 제설 제빙 시스템 운영 등 신속한 도로 제설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노인 가장세대 등의 난방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도 따뜻한 겨울을 함께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조 6대 분야 69개 추진과제의 지진 방제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시 구군 공공시설물 1,221개소 중 1,131개소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이 93.4%에 달했으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지진교육 훈련과 홍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4쪽 선제적 방제와 신속한 복구 실현입니다.
중구 태화지구를 비롯한 우정지구, 남구 도항지구, 울주군 반천지구, 중구 내왕지구 등 5개소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북구의 명촌천 일원의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하여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9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 2023년부터 실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개발 사업에 따른 재난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해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재난정책 개발을 위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재난전담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기금 운영, 재해구호계획 수립,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등 이재민 안전확보를 위한 구호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27조 신속 정확한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연중 24시간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상황체계를 유지하고 지난해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재난관리 연락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안안전사고 대응 시스템도 올해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의 경보 단말 확충 등 민방위 경보시설 개선 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조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는 12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국가산단 내 20년 이상 노후 위험물질 지하배관에 대한 안전진단은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설치된 위험성이 높은 가스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내진 성능을 진단토록 하겠으며 안전소방 등 분야별 전담 인력이 없는 산업단지 영세사업장에 대해 시설물 안전진단 및 관리, 운영 실태 점검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조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업체별 산업안전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조선화학플랜트 등 방사선 비파괴 검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교육과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권역별 안전 캠페인,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관 지원, 안전관리자 워크숍 개최, 소규모 사업장 안전교육 및 정기보수 사업장 안전관리 등 산업단지 안전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조 방사능 방제 기반 확충 및 현장 중심 대응력 제고입니다. 원전 반경 20km 외 학교 공공기관 등을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로 지정하고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원전 기준 반경 30km 내 시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갑상샘 방호약품 비축과 현장 대응 요원용 방호장부 구입 등 방제 물품 관리도 빈틈없이 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방사성 비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원전 지원금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보행자 감시기 확충, 방사능 재난 상황실 구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고정형 환경 방사성 연속 감시기 및 방사능 현장 상황 공유 시스템 구축, 해수 중 방사능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방사능 재난 대비 시민 행동 알림 시스템도 올해 6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조 방사능 방제 계획 수립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방사능 방제 훈련, 교육, 워크숍 등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021년에 구축한 방사능 재난 대비 시민 대피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 감시망, 탐사 차량을 이용한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필요시 원자력 시설 안전 자문단을 운영하고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현안 사항에 공동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조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및 단속 활동 강화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원산지 표시 등 30개 분야에 대해 시 79명, 구군 248명 등 총 327명이 지명되어 운영 중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 연찬회, 수사실무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9개 민생 분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감시 홍보단 1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홍보하고 야간 및 현지 방문 조사 등 시민이 공감하는 수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의료 및 의약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등 9개 직무 분야별 강력한 단속과 수사 활동으로 시민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실제 그 질의 순서는 권태우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지역에 급한 일정 때문에 자리를 잠시 비우셨습니다. 이후에 오시면 질의를 하시고 이장걸 위원님 먼저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업무 보고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무원분들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울산광역시에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새삼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하고도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소방본부하고도 같이 업무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같은 건물 내에서 소방본부하고 시민안전실이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요. 그런 이제 소방 119 상황실이나 저희 재난안전 상황실도 같이 서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위기 사항이 있을 때 자료들이나 상황도 공유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건 안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알겠지만 그건 제일 연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도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재난관리과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데요. 우리 신속한 사회 재난 대응이 내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 화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장에 화학 쪽에 이래 비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이 대응처기는 훈련은 잘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화학 유출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이제 소방본부와 저희 시민안전실과 환경국가 그리고 또 방재센터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방재센터가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같이 현장에서 우선 소방에서 긴급 상황을 대응하고 그 이후에는 유관기관들이 유해 화학물질 조사나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화학물질 사고가 없도록 하는 예방 업무도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방사능이 유출이 됐다, 그죠? 여기 지금 업무 보고에 보니까 우리 유출되면 보골 옷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방사능 대비 훈련도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주관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훈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방사능 사고가 있을 때 전 시민한테 위기 대응 문자가 가고 그 문자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알림 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구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높아심에 하고 싶은 것은 충분한 시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공진혁입니다. 실장님 보고와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니까 광대하게 있던데 안전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거고 또 아무리 준비해도 한번 또 터지면 또 그 책임이 또 너무 과중하게 돌아오는 부분이라서 많이
업무에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달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기 원전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전에 5km 반경이나 10km, 20km까지 이렇게 준비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반경 내에 있는 구호 물품이나 방호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또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아마 그 부분 먼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는 그 울산하고 지금 고리, 그다음에 월성에서 총 12개의 원전이 지금 인접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월성 원자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하고 고리, 신고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해서 중첩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월성 같은 경우에는 89만 명, 그다음에 고리 같은 경우는 97만 명, 거의 뭐 모든 시민이 그 영향 범위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원자력 산업 안전과가 2015년도에 이제 발족을 해서 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하필 그때에 당초에 5km던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이 그때부터 3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기존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4개구가 중남, 동, 북구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새로운 이제 조직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거는 뭐 꾸준한 훈련은 물론이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뭐 시민 교육이라든지 장비 확보, 고소 확충,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주변에 지금 인근 주변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마다 이 방공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이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몇 해 전에 이제 지원이 돼서 관리가 허술하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 이게 얼마만큼 그 지원되는 만큼 또 그게 관리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최근에 지금 이제 원전 주변에 대피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피소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5km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이 외부로 탈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동반돼서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원래 사고가 터지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현장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라고 이제 저쪽에 있습니다. 철마에 있는데, 지금 요번에 울산에도 곧 신고리 3, 4, 5, 6이 생기니까 언양에 교동에 새로 하나가 생깁니다. 원자력 현장 지휘센터를 울산 울주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라고 해서 8월 달에 문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5km 반경에 대해서는 이제 울주군 서생면이 주로 대상이거든요. 근데 비상이 터지면은 먼저 그쪽부터 대상을 해서 소개를 시키고요. 그런데 그 소개시키는 범위가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고소가 있습니다. 시 전체에 372개소가 있는데 한 70만 명 이상을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로 대피하라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20년도에 마련해서 정확한 경로라든지 바람 방향, 그다음에 방사선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알려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시민들이 직접 휴대폰이나 이런 데 알 수 있도록 방사선 방제 시민 알림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제 대피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였는데,
대피소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주민들도 충분히 많이 알고 있고 이제 대피소가 그 가까운 인근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으니까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대피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또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같이 이제 좀 통계를 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이야기니까 네. 다음에 우리 그 다음번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서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 이제 물놀이 시즌이니까 실장님 이제 인근에 지금 우리 일산 해수욕장도 있고 진화 해수욕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안전 사고에 굉장히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의용 소방대들도 보니까 7월 달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지원을 나가고 하던데 그런 분들이 좀 그분들도 안전하게 돼야 되니까 그분들의 안전도 또 같이 좀 수반해서 될 수 있도록 보호 장비도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동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동철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그 보고하신 대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장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민생사법경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 뭐 주민들 시민들이 늘 그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먹는 걸로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 있는데 지금 요즘 또 그렇게 또 뭐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그런 분 그 있습니까? 예, 저희들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원산지도 한 3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주로 횟집에 회가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일본에 그 원전수 방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도 이제 계속 점검을 하는데 이제 그 횟집에서 이제 이게 일본산이라고 표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회를 먹으러 안 온답니다. 끓여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단속 올라가 보면은 이제 횟집에 이제 주로 원산지 표시가 안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제 그 예방 활동 겸 이제 단속 활동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잘 지켜지고 있는데 요즘 보면 원산지 표시 중에는 횟집에 이제 조금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생각에는 보면은 사실 먹는 걸로 장난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뭐 벌금이라든지 이걸 좀 과정을 시켜야 되겠고 예. 좀 과감하게 그런 데는 처벌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사실은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들 힘들잖아요, 그죠? 뭐 힘들지만은 그런 이제 속이고 이런 거는 좀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또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원산지는 이제 거짓 표시라든지 혼용 표시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입건을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식으로 해서 이제 벌금을 주로 이제 검찰에서 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미표시나 이래 표시 방법을 잘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례상에서 이제 구분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 힘드시겠지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 간단한 것만 질의 하나만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그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뭐 실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뭐 행자위원회를 이제 처음 좀 오다 보니까 우리 시민건강국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제가 아까 여기 17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그 중대본 영상회의를 이제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시는데
이 업무 영역이 어떻게 좀 나눠지는지 그냥 큰 틀에서 시민건강국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업무 영역이 어떤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지 요게 좀 궁금하고 요거 먼저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때 전체 상황 관리와 그 재난부서 대응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재난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상황 관리나 비상대책 회의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심각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할 때 그 재난 상황 대응 이제 회의 개최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제 그리고 사회적 거리에 대한 감찰 업무 이런 부분들을 주로 시민안전실에서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민들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분들을 맡았고 시민건강국에서는 거기에 따른 이제 응급 자원 확보나 의료 인력 관리 그리고 보건소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 등 그러니까 치료와 예방에 관한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 발생 시에 뭐 치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시민건강국에서 다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회적 그 대응 그 발생도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따라서 어떤 지원 사업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이제 검토할 때 저희가 지원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가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중대본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기재부를 통해서 울산 우리 시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도 우리가 확진자라든지 뭐 상황 발생 시에 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국비는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비가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도 지방비 매칭이 사실 많이 부담이 되고 있어서 울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매칭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담이 좀 가중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조금 전에 들어서 알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정부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뭐 재정의 건전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건의를 좀 계속 해주시고 이게 뭐 시민건강국 소관일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시가 대응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다, 그죠? 중증이 있을 수도 있고 경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경미한 또 증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중증 발생이 되고 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되죠. 네. 그렇죠. 네. 경증 환자는 어떻게 저희가 이게 관리를 하고 최초에는 사실 이제 환자가 발생되면 무조건 격리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했었는데 올 초에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병원 내에 자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서 지침이 개정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환자 병행해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치료에 따른 이제 감염 위험에 대한 수칙들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은 제가 봤을 때 좀 별개로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중증 환자가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경증 환자가 발생되면 사실은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강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환자분들한테 또 옮겨가는 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또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조금 올해 좀 다시 생각을 하고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뭐 대책이라든지 뭐 방향성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연초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동 그 대응 의료 자원을 구성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이동해서 자원하는 것들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확진자가 좀 많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건강국에서 재확산 대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요양병원이나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점검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 부분도 우리가 좀 어필을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8대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자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하는 저희 울산 지역 1만여 소방가족들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는 의원님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충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공혜용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조강식 119 재난 대응과장입니다. 건왕상 119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진석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윤태곤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박준규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규주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입니다. 박정진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소방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소방 환경 분석,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해난 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울산 소방은 1본부 6소방서 1안전체험관 6구조대 26안전센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쪽 울산소방공무원 정원은 1,400명입니다.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은 현재 채용시험 절차 진행 중이며 신임 교육훈련을 거쳐 연내까지 배치될 예정입니다.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소방차 현황입니다. 펌프차 등 주력 소방차 237대, 기타 소방차 44대를 운영 중이며 울산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대형 폭발,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고성능 화학차, 내포 화학차, 무인 방수차 등 특수 소방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도입된 러시아산 까무프 헬기는 대형 기종으로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며 산불, 산악인명구조, 응급환자 원거리 이송 등 다목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의 필수 요소인 소방용수시설은 시 전역에 걸쳐 3,14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택지와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는 개발 주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계 법규에 따라 인적 물적 안전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47,376개소이며 신축 건물은 관계법에 따라 신규 대상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빈도와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엄격히 적용받는 위험물 관련 시설은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를 합해 총 8,191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한 해 기준 119 신고 접수는 23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647건, 시간당 27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화재는 하루 평균 2.2건이 발생하며 교통사고 등 인명구조는 하루 평균 71건, 응급 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구급 출동은 하루 평균 131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출동의 경우 사회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욕구 증대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주요 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뿐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서비스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소방 총 예산은 1,487억 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 비율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인 소방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에서 타 부서 대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이 1,185억으로 월등히 높은 것은 행정 효율을 위한 소방청의 인건비 집행 통합 운영 지침에 따라 모든 부서의 인건비성 예산을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7쪽 소방환경 분석입니다. 지역 특수성 측면에서는 오일 가스 허브 구축 사업 등 신산업 육성에 따른 새로운 유행의 재난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별 소방 수요 정밀 분석을 통한 소방 인프라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으로는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맞춤식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 경제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한 각종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산업 경제적 관점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안전 분야, 인적 시설적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고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는 행정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울진 삼척과 밀양 산불 사례에서 보듯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심각성은 세계적 화두인 만큼 저희 소방에서는 유사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국가산업단지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관리,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소방안전설비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자율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기업 최고 경영자를 초청하여 안전경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2쪽 고층건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2020년 서만 아르누보 화재 이후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소방이 적극 개입하여 맞춤형 화재 안전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능 위주 설계 심의 절차를 통해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안전시설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사, 소방기술사 등이 참여하는 소방안전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소방서에서는 고층건물 전담 소방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생활밀착형 재난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은 시기별, 장소별 맞춤식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재난 취약계층에게 화재 경보기를 무상으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조된 반려동물 찾아주기, 피서철 수상구조대 운영 등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안전체험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안전의식 정착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VR 장비 등 최신 기기를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획 홍보 강화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19 히어로즈, 안전문화축제 등 다양한 시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 국가산단 초대형 재난대응 종합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각종 재난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소재한 국가산단에서 노후 설비가 산재해 있으며 신제품 생산을 위한 위험 공정의 빈번한 설비 변경 등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조기에 재난을 수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규모가 자체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국 소방 동원령 체제도 정비하였습니다. 재난 빅데이터와 연계한 화학물질 사고 확산 예측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7조 대형 산불 대응 대책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산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점차 대형화되어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화전을 확충하는 등 대응 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조 신속하고 전문화된 재난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긴급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긴급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있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를 보강하여 유사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조 시민중심 고품질 119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다중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구급대 운영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조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국형 음압구급차 2대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며 위기 대응 단계에 따른 전국 동원령 체계는 소방청 주관하에 이미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21조 소방사범 건절 및 화재 피해 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불법 위험물 취급 등 소방관계법규 위반 사범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시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께는 임시 거처 비용과 기초생필품을 지원하고 보험 처리, 세제 감면을 위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22조 광역화재조사단 운영을 위한 화재조사 전문화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 예방정책에 활용하고 원인 미상의 화재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올 1월부터 소방본부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응과 복잡화되는 화재 원인을 정밀하게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조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의용소방대가 시대 변화에 맞게 소방 보조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지킴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양성 등 제반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조 시민만족 119 서비스 제공입니다.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호르몬 모임, 장애인 등 재난 약자에게 수화 통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고 단계부터 환자의 소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영상통화로 지도하는 등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조 재난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화학물질 안전원의 정보 시스템과 119 상황실 시스템을 연계하여 유사시 신속한 주민 대피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원활한 무선 통신 환경 구축을 위해 LTE 중계 장비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갖추었습니다. 26조 소방차 성능 유지 및 교통사고 저감 대책입니다. 긴급히 출동하는 소방차의 특성상 장비의 성능 유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소방기관이 주된 임무 중 하나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매년 성능 평가와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유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구 연한이 도래했더라도
정상 성능을 유지하며 안전이 검증된 장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임 직원들의 사다리차 운영 자격을 취득케 하는 등 소방차 교통사고 저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종 불용 소방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입니다. 내구 연한이 도래하여 불용되는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 자매도시에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입니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반복 노출이 불가피한 소방공무원들은 일반인 대비 매우 높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병력이 있는 직원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음악, 미술과 연계한 심신안전실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조 상생과 동행하는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따라 지난 8월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노조가 발족하였습니다. 울산 소방노조는 소방관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는 슬로건 아래 900여 명의 직원들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0조 예방감찰을 통한 소방조직 문화 혁신입니다. 높은 청렴성과 사명감을 유지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일탈을 원천 예방하고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받아온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직장 내 청렴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31조 주요 해난 사업입니다. 현재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인 해난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조 신에너지 환경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입니다. 오일가스 허브 조성 사업, 수소 인프라 확대,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새로운 유행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공동 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가항만 위험물 하형 및 적재에 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소방특별조사로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효과적인 대응 기법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조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시재난 특성에 맞게 대형 복합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전 훈련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특수재난 특화시설로서 총 예산 138억 원 규모로 위치는 남구 부곡동입니다. 석유화학재난훈련장, 실화재 훈련장 등 6가지 종류의 특수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입니다. 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타 지역 소방공무원들과 산업단지 안전분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유상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조 울산 국가항만 전담 고성능 소방선 도입입니다. 2019년 연포부두 선박 화재를 계기로 정박 중이거나 임시 계류 중인 대형 선박 화재 시 해경을 포함한 각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장비로는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어 울산소방본부와 소방청이 협업하여 기재부로부터 국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울산소방본부, 소방청, 부산소방본부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설계를 마치고 건조공정을 거쳐 2024년에 남구 매암동 울산 본항 일반 부두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울산의 안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고도 성장을 이끌어온 우리 울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국가 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조선, 자동차, 중공업, 석유화학 공장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폭발, 화재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국가산업 성장을 견인해온 영광의 이면에는 끊이지 않는 재난으로 크고 작은 인명, 재산 피해라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울주군은 도농복합, 산악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재난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고층 건물 등 주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역 재난 특성을 분석하고 2차 전지, 수소경제 등 신산업 확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119 소방은 시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시민 곁에 덜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순서에 따라 권태호 의원님 먼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정병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가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소방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역할을 충실히 해주심에 있어서 저희 시민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정치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업무의 전반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오랫동안 우리 충북 소방서 부지에 관련된 업무보고 외의 업무입니다. 이 지금 성남동 지금 현재 어느 분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119 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옥교동, 학성동, 학산동, 성남동, 방구동, 복산동, 우정동 일부 이렇게 관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중부 소방서 부지가 지금 현재 이동 공사 계획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중부 소방서 부지에 예. 119 성남 센터를 거기 지금 이제 건립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상징성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뭐 소방센터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그 위치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그 위치는 과거부터 우리 그 중부 소방서 자리였고 울산에 당시 그 부지 자체가 기재부 땅이었습니다. 물론 뭐 기재부에서 우리 울산시로 이렇게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원래부터 그 땅은 소방서 부지였었고 둘째 그걸 떠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우리 울산 지역에서 구시가지로서 많이 도심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소방 간세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첫째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나 구급 5분, 7분의 기준을 가지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센터가 그 지역에 위치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위치된 인근의 두 센터와의 거리와 이런 부분이 맞지를 않습니다. 골든타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위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 의원의 생각이 또 우리 울산 중구 구민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충분히 본부장님의 말씀 또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은. 하지만
교통 영향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위치에 있을 때 일방 통행에 그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는 학승로, 중앙로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자면은 진출입이 원활한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할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진출입이 원활한 곳은 번영로 쪽이나 장충로 쪽에서 도로가 넓은 이 진출입이 원활한 곳에 오히려 소방센터가 된다면은 원도심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관할 구역도 좀 더 골든 타임 내에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느 한 사람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근무 환경 여건이라든지 또 골든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소방본부가 그 위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소방차 진출업을 위한 여러 가지 원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었을 때 그리고 병목 현상이 생기는 양방향 도로도 없는 그러한 있을 때 오히려 번영로 쪽이나 장충로 쪽에서 진출입이 간다면은 오히려 그 관할 구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대한 안전, 그 골든 타임을 더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저희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골든 타임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소방 간서가 이렇게 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도 이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이 일시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또는 도로나 인프라가 변경된 이후에 이게 균등하게 골든타임을 확보를 할 수 없고 소방 수요를 줄이지 못할 때는 기존의 간서의 위치까지도 새롭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위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센터는 과거부터 그 센터를 중심으로 인근 센터가 생겨지고 골든타임을 조성한 이런 축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닌 장소에 센터를 짓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본부장님 방금 비용적으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답변적으로 봤을 예. 때 제가 관할 구역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도심 상업지역을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관할 구역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성동, 학산동, 방구동, 복산동, 우정동 일부입니다. 그 관할 지역을 우리가 출동을 할 때는 그 병목 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통 영향 평가를 해보셨냐는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센터, 독자적인 센터는 교통영향 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뭐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요? 저희 센터만 가지고, 근데 저걸 이제 그 종합적인 센터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규모가 아마 교통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중요 사안입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김두겸 시장께서 중부 소방서 부지의 현장에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받고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인의 측에서 보훈위원회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와서 그냥 시장이 내일 온다니까 우리를 대변해 주러 좀 건의를 좀 나와 달라 해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소방서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진출입이 원활한 번영로 쪽이나 장충로 쪽에 울산시가 부지 확보를 해서 좀 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이 좋아지고 또 진출입이 원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위치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님,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저희들 소방센터가 진출입이 쉽고 또 빨리 이렇게 출동을 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겠죠. 하지만은 저희들 소방작전 전술에 보면 몇 가지 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골든타임 문제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나의 센터가 아니라 집합적인 센터 서너 개가 같이 모여줘야 됩니다. 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한 센터가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은 그런 역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위치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인근의 어떤 소방 대상물의 어떤 수요, 통행, 골든타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의 그 위치는 반드시 우리 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어떤 특별한 대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비용 효과적이 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본부장님, 지역에 자, 지어야 되는데. 제가 그 위치에 소방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진출입이 원활한 곳이, 그리고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는 곳, 그리고 안타까운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소방공무원께서 운명을 달리했던 옥교동 화재 사건, 성남동이죠. 그 현장에 아침 7시에 저도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저는 그 동네 구의원이었고요. 또 그 현장도 갔고, 그 안타까운 명예 저희들 또 조문도 갔었습니다. 울산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마음 아파하고 그러한 과정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술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했던 번영로와 장충로의 위치가, 진출입이 원하는 위치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 중부소방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과거 중부소방서에 서로 다녔을 때부터 근무를 해왔고, 지금 현재 여건 전반에 대해서도 제가 중부 방어과정을 하면서 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 우리 소방서 위치를 두고 약 한 100m 이내에 대형 영화관이 있는 건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CGV하고 메가박스가 2개가 있고 또 전통시장이 4개가 있고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주위에 가장 저희들 보기에는 핵심적인 다중이용업설 청소년들이 그 무방비로 그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열악한, 저희 소방활동상 열악한 지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번영도나 장충로로 가면 이 일대에 8개의 일방 통행로가 3.5km에 걸쳐서 그 일방 통행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탑에서 역방향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기탑 인근은 그러면 저희들 중부소방서 성남에 지금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시기탑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서 우회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구청이 요구를 해가 양방향으로 우리 소방서 센터에 있는 위치를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놨고, 그 번영로로 내려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가박스나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 순직한 우리 지원 노명래 지원이 순직한 그 위치를 만약에 번영로에서 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번영로에 만약에 저희들이 센터가 있다면 그 작년에 저희 직원이 순직한 화재 현장을 간다고 하면 최소 3분에서 5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를. 그럼 방구동인 학성동 관할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방구동 학성동은 왜 가능하냐면 삼산동에서 넘어옵니다. 삼산의 남부소방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성남보다 더 빠를 수 있고 또 인근 병영에서 지원이 오기 때문에 어떤 그쪽에 다각적인 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위치가 저희 소방의 가장 핵심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장님 답변 내용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중구민들 그리고 지역 상인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구가 골목 문화라는 이 배산임수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원도심의 골목 문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공연기획, 문화, 예술 관련된 분들이 중구는 골목 문화에 한계가 있다. 그 구심점이 필요한 광장이 필요하다. 그 광장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세계적인 여러 나라 벤치마킹을 하면 노천 카페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버스킹 무대 그리고 이동 도서관 그러한 공간들이 울산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같은 소방센터라는 이런 시설들도 진출입이 원활한 번영로나 장충로 부근에 우리 울산시에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근무 요건도 좋을 수 있는 또 진출입이 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우리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들입니다.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공연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방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우리가 시설물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저해가 되는 시설물이다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저는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원님이 시에 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울산시에서 부지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원도심 한가운데 소방차 진출입하는데 워터 페스티벌이라든지 예전에 또 여러 가지 마두이 축제라든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숙로, 중앙로를 통제해서 여러 가지 늘 문화의 그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번 지식산업센터는 김두겸 시장께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한 본부장님 지역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 다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지금 일선에 계시는 우리 소방 공무원 한 분 한 분. 자, 권태호 의원님 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충 질문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 짧게 제가 여하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의 어떤 그 공원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단지 그 부분은 이 새롭게 생긴 공간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이 소방시설로 썼던 공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더 좀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주고 좀 대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시간을 좀 충분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태호 의원님 또 그 주민들의 목소리도 또 대신해서 좀 전해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사실은 여기가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중점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좀 전에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필요 자료가 좀 있다면 같이 좀 추후에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경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또 과장님 또 우리 각 서장님 소방공무 관계자분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120만 시민의 안전과 그 생명을 지킨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고 보면은 우리 남구의 작년인가 그장에 하여튼 아르루브 화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울산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금 현재 고청 화재 시 고청 사다리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70m짜리 이 고가 사다리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해서 배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m면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몇 층까지 갈 수 있습니까? 보통 한 4층 기준 잡으면은 15층에서 20층, 20층 기준으로 청고가 낮을 때는 한 25층까지도 커버가 되어집니다. 제가 보면은 지금 앞으로 고층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통 아파트가 32층까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해외나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더 높이 갈 수 있는 사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충분한 뭐 국비라든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오늘은 사실 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했지만은 오늘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장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시간을 좀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위원장님 그렇다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들과 과장님들 실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지역에 그 일어난 S-오일 그 화재 사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하루 종일 아마 그때 다 보셨겠지만 화재가 계속 이렇게 발생이 돼가 있었습니다. 그게 조기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설비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 국가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 한 8만 한 4천여 명의 우리 주민들이 있는 곳이 이제 울주군에 있는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37분 정도 평균 이제 병원을 가려면 제일 가깝게 올 수 있는 데가 중앙병원으로 돼가 있고 울대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가려면 이제 아마 더 이렇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응급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연구가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또 우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참석해서 이게 논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 지방에는 보니까 드론을 활용한 방안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 있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울산에도 알아보니까 중구 쪽 의용소방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확대를 해서 또 여기는 또 산간지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공단 지역에는 저희 이제 사람이 인력이 이렇게 가서 하지 못하는 곳에 드론으로 초도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시스템이 돼가고 있고 준비가 되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 지난번에 S-오일 화재 사고 관련된 부분은 그 화재를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약 23시간 거의 24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석유 플랜트 관련된 설비로서 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누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2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불을 적극적으로 끌 수도 있고 또 내부에 있는 가스가 다 나올 때까지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화를 유도하는 이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2번째 케이스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2번째 울주 남부 지역 그 응급상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울산 지역 우리 응급의료기관이 아마 조만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지면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응급 환자에 대한 조치나 이송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부 지금 많이 좀 불편해하는 위험한 지역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간이 건설될 때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2가지 측면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대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저희들이 그 구급 요원들의 자격이나 요건을 많이 이렇게 향상시켜서 신속한 출동과 더불어서
병원을 가기 전에 병원 전 단계에서 어떤 케어를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구급차나 전문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우리 일반 소방 공무원들이 펌프차와 더불어서 뭐 구급차가 없을 때는 펌프차가 출동을 해서 그 구급 역할을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펌블런스라 그러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금 확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드론 활용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최근에 있었던 많은 그 화재나 산불 현장에서 드론은 필수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 한 5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한 4대 정도를 추가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드론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공중에서 이 지상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현장 지휘관이 가장 어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즘은 열광학적으로 이 온도가, 불은 없더라도 어떤 시설물의 온도가 몇 도까지 되어 있는지를 위해서 촬영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방수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방수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다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활용을 교육 훈련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필요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수 드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울산 지역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 팀들, 또 전문 드론 팀들을 확보를 해서 MOU를 통해서 유사시에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본부장님 늘 그런 부분들 좀 더 준비해서, 울산은 또 특이 사항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최첨단 그런 장비를 도입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좀 유념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9 대응센터에도 좀 더 한 번 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 지역엔 굉장히 많습니다. 서생웅촌 같은 경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지금 이제 여름철 물놀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성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진화 해수욕장에 보니까 이제 그 이용객들이 작년 대비 81%가 늘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올라와 있던데, 그만큼 늘었는 만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거기 아무래도 이제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사고가 생길 게 뻔하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9 대응해서 응급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김동실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과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동칠 의원입니다. 그 2020년도에 그 아르누보 화재 발생한 그 남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 당시에 그 화재 발생 당시에 그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된 그 외장재가 화재를 키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그 알루미늄 복합 판넬 외장재로 되어 있는 고층 건물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뭐 애로사항, 또 뭐 지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약간 미비하게 대응했던 점이 있으시면은 그 1순위로 어떤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00년도 서만 아르누보 화재 당시에 참 우리 울산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고, 그 당시 저희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울산에는 33개소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9개소의 18개 동이 아직까지 이 고층 건물로서 외장이 이 가연성 외장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2012년 3월 이후에 건축된 건물은 더 이상 그런 외장을 가연제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준공이 났던 건물이 지금 국외소에 18개 동이 있고, 이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훈련이나 또는 이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피난 안전 구역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2차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가연제가 아닌 시설로 이렇게 교체하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께서 소방본부장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행안 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저희 이제 울산의 어떤 다른 도시와 틀리 울산은 어떤 이 국가산업공단 또는 이 화학 공장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취약한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울산 환경에 대비했을 때 우리 소방 조직의 필요성과 가치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많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아직 우리 울산이 좀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그럴 부분을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우선 인력을 들고 싶습니다. 인력을 들 부분이 과거에 우리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정원하기로 했던 그 규모가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는 그런 부분을 거의 99% 정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울산만 아직 75%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 136명을 추가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싶고, 단지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정부의 어떤 이 정책 방향과는 조금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 이제 장비적인 부분은 저희들 매년 뭐 특수한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때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특수 환경, 특수 여건에 맞는 일부 장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다들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헬기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통상 헬기 같은 경우는 한 30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헬기를 우리 교체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청사 관계 부분인데, 청사가 지금 저희들 30년 이상 된 청사가 지금 한 5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30년 전에 된 청사이기 때문에 시설도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30년 동안에 우리 소방청사가 갖춰야 될 공간적인 면, 이 법정 규정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우리 뭐 구급 관련된 장비 부품을 비치를 해야 된다. 뭐 세차라든지 소독하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법정 의무적인 공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년간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 사정에 맞게 필요하면은 뭐 지방에서 예산만 많으면은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짜서 보강을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지금 전국 시도본부 중에서 소방본부 청사가 독립적으로 대부분 이제 나가 있고 그런 추세가 많은데, 저희 울산 같은 경우도 시청 내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입장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도 사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다면은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은, 저희들도 조만간에 본부 청사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다들 그 공감하고 계시는 우리 울산의 공단 지역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단지역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소방과 관련된 규제가 최소한의 일반화된 규제를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성이 큰 우리 울산 지역의 공단 지역은 최소한의 어떤 규정에 너무 이렇게 매료되고 그쪽에 준해서 안전시설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안전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이 취약성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또 교육하고 또 자극하고 또 필요하면은 또 이렇게 많이 푸시해서 가급적 안전 수준을 조금 끌어올려주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아니, 본부장님 그 1순위로 한 개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하소연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저희들도 이번 8대 의회가 개원했으니 뭐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핵심 부서이니 적극적으로 돕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동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한 번씩 다 돌아갔고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본회의에 어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중국민들의 뜻이 어떻다 하는 말씀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업무본부 청취를 하는 자리에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본부장님과 우리 중부서장님과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위치는 충분히 울산시에서 협의를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기회가 된다면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권태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궁진혁 부위원장님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지역에 민원이 한 개 들어왔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우리 울주군에 청량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량읍이 지금 이제 군청사가 들어오고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한 2만 3천 명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소방에 관련돼서 좀 격상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준비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신경 좀 써줄라는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대로 되어 있는데 센터로 성격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 2005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을 빨리 가져올 수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가져와서 우리 이 지역민들의 어떤 우려나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청사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수반돼서 이제 아마 오는 것 같은데 꼭 좀 더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울 일 있으면 좀 더 같이 돕겠습니다. 예. 네, 궁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점심시간도 지금 다 지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한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소방본부 또 소방관님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부분들은 늘 저희가 가슴에 지니고 있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만 아르누보 관련돼서 곡과 굴절 사다리차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야 없이 저희 7대 의회에 있을 때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뒤에 소방선 이것도 이제 도입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반갑고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동실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 했던 걸 다 하셨어요. 저는 소방본부에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회에 또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 없느냐, 우리가 협조를 해드려야 될 사항들이 없느냐 하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다 하셨고요. 소방본부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또 장비, 시설 이런 부분의 확충에도 저희가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듣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또 이런저런 또 필요한 사항들 체크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시간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